1336년 봄 중앙아시아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의 캐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무르 이븐 타라가이 바를라스, 훗날 세상이 티무르 랭이라 부르게 될 정복자였습니다. 랭이란 페르시아어로 절름발이를 뜻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 순간 진흙탕 속에 쓰러진 그에게 그런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362년 늦가을 시스탄 지역의 어느 황량한 협곡이었습니다. 26살의 티무르는 양 도둑질로 연명하는 떠돌이 전사에 불과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이 분열되면서 중앙아시아는 무수한 군벌들이 할거하는 혼란의 시대였고 그는 그저 그들 중 하나의 휘하에서 약탈을 일삼는 하급 전사였죠. 그날도 작은 마을을 습격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바위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적대 부족의 매복이었죠. 첫 번째 화살이 그의 말을 맞췄고 두 번째 화살이 그의 오른쪽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팔을 스쳤고 네 번째는 그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티무르는 말에서 떨어져 진흙탕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도망쳤고 적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얼굴을 처박은 채 피를 흘리던 티무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쏟아지는 피가 멈추질 않았고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 더 원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주인은 하나뿐이다. 티무르는 이를 악물고 진흙탕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적들이 그를 포위했을 때 그는 부러진 화살을 뽑아내며 포효했습니다. 검을 휘둘렀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목을 베었습니다. 두 번째 적이 창을 찔러왔지만 티무르는 몸을 비틀어 피하고 그의 얼굴에 진흙을 집어던졌습니다. 눈이 먼 적의 목을 단칼에 베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적이 달려들었고 티무르는 다리를 절뚝이며 후퇴했습니다. 바로 그때 협곡의 좁은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옛 친구이자 라이벌인 후세인이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불화살이 협곡을 가득 메웠고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티무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땅을 박차고 적의 대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칼날이 대장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적들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티무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평생 절뚝거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후세인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지만 티무르는 그 손을 거부하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티무르는 후세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란스옥시아나는 차가타이 칸국의 후예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였고 몽골 제국의 영광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타이의 후손들은 약하다, 티무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칭기즈칸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 피는 이미 물처럼 희석되었다. 진정한 정복자는 혈통이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후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제국을 만들자. 칭기즈칸처럼. 하지만 티무르의 눈빛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아니, 칭기즈칸을 넘어서는 것이다. 1364년 티무르와 후세인은 동맹을 맺고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트란스옥시아나의 패권을 쥐고 있던 모골리스탄의 투굴룩 티무르 칸이었습니다. 투굴룩 티무르는 강력한 유목 기병을 거느린 군주였고 그의 군대는 수적으로 티무르의 세력을 압도했습니다. 1365년 봄
투굴룩 티무르의 아들 일리아스 호자가 6만 대군을 이끌고 사마르칸트로 진군해 왔습니다. 티무르와 후세인의 연합군은 고작 1만 명에 불과했죠.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원의 늑대다, 그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늑대는 곰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물어뜯고 도망가고 다시 물어뜯는다. 적이 지칠 때까지. 티무르는 유격전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고 밤낮으로 적의 보급로를 습격했습니다. 투굴룩 티무르의 대군이 한 지역에 집결하면 티무르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 마을을 약탈하고 사라졌습니다. 적이 추격해오면 그는 좁은 협곡으로 유인해 매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해 여름 자라푸샨 강 근처의 협곡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티무르는 일부러 소규모 부대를 미끼로 내보내 적을 협곡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투굴룩 티무르의 선봉대 5천 명이 협곡에 들어서자 양쪽 절벽에서 불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협곡은 좁아서 기병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티무르는 절벽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협곡 바닥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말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 아래 주인은 하나뿐이다. 티무르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다. 이 전투 이후 투굴룩 티무르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고 결국 트란스옥시아나에서 철수했습니다. 티무르와 후세인은 사마르칸트를 손에 넣었고 티무르는 이제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도시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366년 티무르와 후세인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망이 컸고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후세인은 사마르칸트를 자신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고 티무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370년 봄 둘 사이의 갈등은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바르 근처의 평원에서 두 옛 친구는 적으로 마주했습니다. 후세인의 군대가 더 컸지만 티무르는 이미 후세인의 부하들 중 상당수를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후세인의 좌익이 갑자기 무너졌고 티무르의 기병대가 중앙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후세인은 포위되었고 결국 항복했습니다. 티무르는 그를 만났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죽을 뻔했으며 함께 꿈을 꾸었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티무르는 이내 얼굴을 굳혔습니다. 하늘 아래 주인은 하나뿐이다. 후세인은 처형되었고 티무르는 트란스옥시아나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르칸트에 입성하며 새로운 칭호를 선언했습니다. 사이브키란, 즉 시대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칭기즈 칸의 직계 후손이 아니었기에 칸의 칭호를 쓸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꼭두각시 칸을 옹립하고 자신은 아미르, 즉 사령관의 지위에 머물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1370년 여름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에서 티무르는 정식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34이었습니다. 절름발이 양 도둑에서 제국의 창건자로 올라선 순간이었죠. 그는 보좌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칭기즈 칸의 후예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세상 모든 땅이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광장에 모인 전사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정복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날 밤 티무르는 혼자 궁전의 발코니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그 고통을 즐겼습니다. 고통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아직 정복할 세상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진흙탕에서 일어선 절름발이 늑대는 이제 세상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1383년 가을 티무르는 사마르칸트의 궁전에서 페르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서쪽을 향해 움직였고 이스파한이라는 도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페르시아는 당시 무자파르 왕조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지방 군벌들이 할거하는 분열된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잃었다. 티무르가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산 왕조의 후예라고 자랑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개들에 불과하다.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줘야 할 때다. 페르시아 원정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무자파르 왕조의 술탄 샤 슈자가 티무르의 사신을 모욕했고 변경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단순합니다. 페르시아는 부유했고 티무르는 그 부를 원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전쟁이 필요했고 전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1384년 봄 티무르는 7만 대군을 이끌고 서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칭기즈칸 시대의 몽골군처럼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기병 중심의 편제였고 보급은 대부분 현지 약탈로 해결했습니다. 이란 고원을 가로지르며 티무르는 저항하는 모든 도시를 불태웠고 항복하는 도시에는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그해 여름 티무르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심장부인 이스파한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파한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푸른 도매 모스크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바자르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성벽은 견고했습니다. 티무르는 먼저 외교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스파한의 총독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문을 열고 공물을 바치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겠다. 하지만 이스파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벽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포위를 견뎌냈고 티무르의 군대 역시 결국 물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만은 죽음보다 빠르게 온다. 티무르가 거절 소식을 듣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티무르의 공성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중국과 중동의 기술자들을 데려와 투석기와 공성탑을 만들게 했고 땅굴을 파서 성벽 아래로 침투하는 전술도 사용했습니다. 1384년 11월 3개월간의 포위 끝에 이스파한의 동쪽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티무르의 기병대가 성벽의 틈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고 칼날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이스파한의 민병대가 저항했지만 그들은 훈련된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시가전에도 능숙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시의 중심부를 장악했습니다. 총독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고 티무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티무르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문을 열었다면 너희 도시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오만했고 오만에는 대가가 따른다. 티무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항복한 총독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었고 도시의 약탈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티무르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스파한의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티무르가 생각보다 자비로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387년 가을 3년 후 티무르는 다시 한번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북서부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파한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티무르가 떠난 후 이스파한에 남겨둔 세금 징수관들이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1387년 10월의 어느 날 밤 이스파한의 주민들이 봉기하여 티무르의 징세관 3,000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거리에 내걸고 티무르에 대한 저항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티무르는 천막 안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부하들은 그가 분노로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스파한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1387년 11월 말 티무르의 군대는 다시 이스파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협상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공격은 즉시 시작되었고 그 잔혹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투석기가 밤낮 없이 돌덩이를 성벽에 퍼부었고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12월 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티무르는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파한의 모든 남자를 죽여라.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아라. 재산은 모두 약탈하라. 단 한 명도 자비를 베풀지 마라.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티무르의 기병대가 거리를 휩쓸며 지나갔고 칼날 아래 수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모스크도 학교도 병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물론이고 항복하는 자도 가차없이 목이 베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정원은 피로 물들었고 자프란샨 강은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3일간의 학살이 끝났을 때 이스파한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티무르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해골로 탑을 쌓아라. 티무르가 명령했습니다. 7만 개의 해골로 만든 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신의 대가를 볼 수 있도록.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희생자들의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의 주요 성문 앞에 해골들을 시멘트와 석회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작업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거대한 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각 탑은 높이가 약 10m에 달했고 수천 개의 해골이 그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라시드 아띠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파한의 해골탑은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념비였다. 태양이 그 탑을 비출 때 텅 빈 눈구멍들이 지나가는 모든 여행자를 응시했고 그들은 공포로 떨며 길을 서둘렀다. 티무르는 완성된 탑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메시지다. 나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 나를 배신하면 죽음만이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스파한의 학살 소식은 순식간에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공포에 질렸고 티무르가 다가오면 즉시 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시라즈, 타브리즈, 바그다드, 이들 고대의 영광스러운 도시들은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티무르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1393년 티무르는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한때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이 도시는 이미 쇠락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이슬람 세계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바그다드 역시 저항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이스파한과 같았습니다. 2만 명이 학살되었고 성벽 밖에 다시 한번 해골탑이 세워졌습니다. 티무르의 잔혹함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는 그에게 가장 효율적인 무기였습니다.
한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면 10개의 도시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반란의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티무르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도시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그는 예술가들과 학자들을 보호했고 사마르칸트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페르시아의 장인들을 데려갔습니다. 파괴와 건설, 잔혹함과 예술, 이 모순적인 양면성이 티무르의 본질이었습니다. 1394년 가을 티무르는 다시 사마르칸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수천 대의 수레가 페르시아에서 약탈한 재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금과 은, 보석과 비단, 그리고 수많은 예술품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장인들은 사마르칸트의 새로운 궁전과 모스크를 짓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레기스탄 광장에서 티무르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나의 것이다. 서쪽의 땅들이 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남쪽에는 인도가 있고 서쪽에는 아나톨리아가 있으며 동쪽에는 중국이 있다. 세상은 아직 넓고 정복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날 밤 궁전의 테라스에서 티무르는 홀로 포도주 잔을 기울이며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 너머, 아나톨리아 너머, 그곳에는 오스만 제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예지드라는 이름의 술탄이 번개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유럽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번개라, 티무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고 싶구나. 폭풍과 번개가 부딪히면 무엇이 남을까? 이스파한의 해골탑은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실크로드를 지나는 모든 상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티무르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악마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신의 채찍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티무르 자신에게 그런 칭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정복자였고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남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눈물은 그가 흘릴 수많은 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398년 봄 티무르는 62의 나이로 사마르칸트 궁전에서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인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델리 술탄국의 심장부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변의 장군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인도는 황금의 땅이다, 티무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술탄들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이교도들과 타협했다. 그들은 힌두교도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우상 숭배를 방치했다. 나는 진정한 신앙의 칼이 되어 그곳을 정화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더 단순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은 부유했고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티무르의 제국은 새로운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인도는 완벽한 목표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델리 술탄국은 투글루크 왕조의 마지막 시기로 내부 분열과 지방 반란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1398년 4월 티무르는 9만 기병을 이끌고 사마르칸트를 출발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각 부대를 지휘했고 가장 정예인 투만, 즉 10,000명 단위 부대가 중앙군을 구성했습니다. 군대는 북쪽에서 출발하여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힌두쿠시 산맥을 넘는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힌두쿠시, 즉 힌두의 살육자라 불리는 이 산맥은 해발 4,000m가 넘는 험준한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칭기즈칸도 이 길을 택했지만 매번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티무르의 부하들 중 일부는 걱정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어려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티무르가 말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평원을 통해 올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방비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름 내내 군대는 산을 넘었습니다.
좁은 협곡과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눈사태와 맹수의 위협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와 말들이 길에서 죽었지만 티무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는 산보다 높았고 추위보다 차가웠습니다. 1398년 9월 티무르의 군대는 마침내 힌두쿠시를 넘어 인도 북부의 평원에 도착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변경 도시들은 갑작스러운 침공에 놀랐고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물라탄, 디팔푸르, 바탄이라 하나씩 도시들이 함락되었고 티무르는 델리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당시 델리의 술탄은 나시르 앗딘 마흐무드 투글루크였습니다. 그는 약하고 우유부단한 군주였지만 그의 재상 말루 이크발은 유능한 전략가였습니다. 말루 이크발은 티무르의 침공 소식을 듣고 즉시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특히 델리 술탄국의 비밀 무기인 전쟁 코끼리 부대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인도의 전쟁 코끼리는 고대부터 전장의 공포였습니다. 한 마리당 수십 명의 병사와 맞먹는 전투력을 가졌고 그 거대한 몸집은 적의 대열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말루 이크발은 120마리의 거대한 코끼리를 집결시켰고 각 코끼리의 엄니에는 독이 발린 칼날을 묶었습니다. 코끼리 등 위에는 궁수들이 탑승했고 두꺼운 갑옷으로 코끼리를 보호했습니다. 1398년 12월 17일 델리 외곽의 평원에서 양군이 마주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군대는 약 10만 명, 티무르의 군대는 산을 넘으며 손실을 입어 약 7만 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밤 티무르는 장군들을 소집했습니다. 내일 적들은 코끼리를 앞세울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강력하지만 약점도 있다. 그들은 불을 두려워한다. 티무르는 야영지 주변에 있던 낙타 수천 마리를 징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의아해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날 밤 티무르의 공병들은 낙타들의 등에 건초와 나뭇가지를 묶었고 그 위에 기름을 흠뻑 적셨습니다. 일종의 움직이는 화염 폭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12월 18일 새벽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루 이크발은 중앙에 코끼리 부대를 배치하고 양익에 기병을 두었습니다. 코끼리들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을 때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120마리의 거대한 짐승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광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낙타 부대 전진하라. 건초를 등에 진 낙타 수천 마리가 앞으로 몰렸습니다. 코끼리들이 약 200m 앞까지 다가왔을 때 티무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불을 붙여라. 병사들이 일제히 횃불을 던졌고 낙타들의 등에 있던 기름 먹은 건초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고통에 미쳐버린 낙타들은 앞으로 질주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불타는 짐승들이 코끼리 부대를 향해 돌진하는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코끼리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불을 피하라고 명령했고 조련사들의 통제는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코끼리가 방향을 틀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뒤따랐습니다. 순식간에 전체 코끼리 부대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뒤돌아 자기 군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보병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앞에서는 불타는 낙타들이, 뒤에서는 미쳐 날뛰는 코끼리들이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대열이 무너졌고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했습니다. 티무르는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병대 돌격. 티무르의 정예 기병 3만 명이 일제히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델리군의 중앙을 향해 쐐기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고 비명이 평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델리군의 양익도 중앙의 혼란을 보고 동요했고 티무르의 측면 부대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전투는 불과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말루 이크발은 전사했습니다. 술탄 나시르 앗딘은 간신히 탈출하여 델리 성으로 도망쳤지만 그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장은 참혹했습니다. 수만 구의 시체가 평원을 뒤덮었고 죽거나 다친 코끼리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불에 탄 낙타들의 시체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티무르는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체스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전투 내내 직접 검을 휘두르지 않았고 마치 체스를 두듯 명령만 내렸습니다. 적들은 힘만 믿었다. 티무르가 옆에 있던 손자 피르 무함마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창의성 그리고 적의 심리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너는 좋은 교훈을 배웠다. 12월 19일 티무르의 군대는 델리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술탄은 이미 도시를 버리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델리의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열었고 티무르는 입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질서 있는 점령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티무르의 군대에는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10만 명의 인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힌두교도였습니다. 12월 중순의 어느 날 일부 포로들이 탈출을 시도했고 이것이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포로를 처형하라. 하루 만에 1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델리 시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렸고 일부가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티무르는 이것을 반란으로 간주했고 도시 전체에 대한 약탈을 허가했습니다. 며칠간 델리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티무르의 병사들은 집집마다 뒤지며 재물을 약탈했고 저항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유명한 자마 마스지드를 비롯한 수많은 모스크들이 불탔고 궁전들은 약탈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델리 시민들이 이 기간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1399년 1월 티무르는 델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수천 대의 수레가 인도에서 약탈한 금과 보석, 비단을 실어 날랐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사마르칸트의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데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석공들과 코끼리 조련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델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때 인도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는 이제 텅 빈 거리와 무너진 건물들만 남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티무르가 떠난 후 델리에는 새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거리에는 시체만이 쌓여 있었고 생존자들은 너무 적어서 죽은 자들을 묻을 수조차 없었다. 2달 동안 도시 전체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델리 술탄국은 이 타격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투글루크 왕조는 명목상 계속되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상실했고 인도는 수많은 지방 왕국들로 분열되었습니다. 티무르의 침공은 인도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 상처는 수세기 동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귀환길에 티무르는 인더스 강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도는 정복되었다. 하지만 이곳은 내 제국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너무 멀고 너무 다르다. 나는 약탈자로 왔고 약탈자로 떠난다. 그것이 티무르의 인도 원정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차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약탈하고 공포를 심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불타는 낙타의 돌격은 군사사의 길이 남을 창의적인 전술이었고 동시에 티무르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399년 봄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개선식은 화려했고 약탈한 재물은 거리에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63세 티무르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아나톨리아, 그곳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00년 여름 사마르칸트의 궁전에서 티무르는 서쪽에서 온 사신들을 접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잔티움 제국, 헝가리 왕국, 심지어 프랑스에서까지 온 사절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가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 그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기독교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비잔티움의 사신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번개의 술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티무르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율디림, 즉 번개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군대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고 적들이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1396년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그는 유럽 연합 십자군을 완전히 격파했고 발칸 반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룸의 술탄, 즉 로마의 술탄이라 칭하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번개라, 티무르가 중얼거렸습니다. 흥미롭구나. 하지만 번개는 한순간 빛나고 사라진다. 폭풍은 며칠이고 계속된다. 나는 그에게 진짜 폭풍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하지만 전쟁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티무르는 교묘한 외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예지드에게 사신을 보내 아나톨리아의 일부 투르크 군주들이 자신에게 복속을 청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예지드는 경노했습니다. 그 군주들은 그의 신하들이었고 티무르가 자신의 영토에 간섭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401년 긴장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시리아를 공격하여 맘루크 술탄국의 군대를 격파했고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점령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세력권에 가까웠고 바예지드는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402년 초 양측은 마침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서신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은 오만과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바예지드가 먼저 썼습니다. 몽골의 떠돌이여, 내가 감히 술탄의 영토를 침범하느냐. 나는 유럽을 정복했고 비잔티움을 무릎 꿇렸으며 십자군을 격파했다. 내가 페르시아의 늙은 도둑들을 이긴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만약 내가 용기가 있다면 아나톨리아로 와라. 내가 내 목을 베어 개들에게 던져주겠다. 티무르의 답장은 더욱 차갑고 조롱적이었습니다. 번개의 술탄이여, 내 별명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번개는 요란하게 빛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나는 폭풍이다. 나는 제국들을 쓸어버리고 왕조들을 무너뜨리며 대륙을 정복했다. 너는 유럽의 작은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 위대하다 착각하는구나. 좋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얼마나 빠른지 확인해 보겠다. 준비하라, 곧 만날 것이다. 1402년 봄, 티무르는 약 14만 대군을 이끌고 서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거쳐 아나톨리아 동부로 진입했습니다. 바예지드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군대를 급히 소환했고 세르비아인, 그리스인,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용병들까지 포함한 약 12만 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두 거인이 충돌할 무대는 앙카라, 당시는 작은 요새 도시에 불과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1402년 7월 초 양군은 앙카라 북쪽의 평원에서 대치했습니다. 한여름의 아나톨리아는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물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바예지드보다 먼저 도착하여 치부쿠강, 앙카라 지역의 주요 수원을 장악했습니다. 오스만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의 태양 아래서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금방 지쳤고 말들도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바예지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즉시 공격하자니 병사들이 지쳐 있었고 기다리자니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번개라는 별명답게 그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속도로 이긴다. 빨리 결판을 내자. 1402년 7월 20일 새벽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원에는 26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집결했고 이는 중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티무르는 전통적인 몽골식 진영을 취했습니다. 중앙에 보병과 예비 기병을, 양익에 경기병을 배치했습니다. 바예지드는 중앙에 예니체리, 즉 오스만의 정예 보병을 두고 양익에 시파이 기병을 배치했습니다. 전투는 바예지드의 우익 기병대가 돌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과 오스만 시파이들이 티무르의 좌익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대지가 진동했고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티무르의 좌익은 몽골 전통 전술대로 후퇴하는 척했고 오스만 기병들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티무르의 좌익이 충분히 물러나자 갑자기 양쪽에서 매복해 있던 군기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일제히 날아갔고 오스만 기병대는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분투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중앙에서는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예지드의 예니체리들은 세계 최강의 보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화승총과 활, 검으로 무장했고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티무르의 중앙군이 여러 차례 돌격했지만 예니체리들의 밀집 대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세를 바꾼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만군의 좌익을 구성하고 있던 아나톨리아 투르크 군주들이 갑자기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며칠 전부터 티무르와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그들에게 영토와 자치권을 약속했고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만 5천 명의 아나톨리아 기병들이 갑자기 전열을 이탈했고 일부는 아예 티무르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스만군의 좌익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티무르의 우익 기병대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바예지드의 중앙군, 즉 예니체리들이 삼면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예지드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술탄이다.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친위대와 함께 포위망을 뚫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군대는 너무 많았고 물과 휴식이 부족했던 오스만군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스만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니체리들조차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일부는 항복했으며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바예지드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그의 말이 쓰러졌고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전투는 끝났습니다. 앙카라 평원은 시체로 뒤덮였고 오스만군의 사상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티무르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 역시 수천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바예지드는 티무르의 천막으로 끌려왔습니다. 한때 유럽을 정복했던 술탄은 이제 초라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티무르는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번개의 술탄이여, 이제 내 번개는 어디 있느냐? 내가 말했듯이 번개는 한순간 빛나고 사라진다. 하지만 폭풍은 계속된다. 바예지드는 고개를 들고 티무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죽여라.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제국도 나의 제국처럼 무너질 것이다. 티무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죽은 후의 일이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고 너는 내 포로다. 전설에 따르면 티무르는 바예지드를 황금 창살로 된 특별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과장이라고 주장하지만 페르시아와 오스만의 여러 연대기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이동식이어서 티무르가 여행할 때마다 함께 옮겨졌고 바예지드는 사람들에게 전시되었습니다. 더 굴욕적인 것은 티무르가 연회를 열 때마다 바예지드를 발판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탄을 말에서 내릴 때 발을 디디는 디딤대로 쓴 것이죠.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진 것 자체가 당시 바예지드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여줍니다. 1403년 3월 포로 생활 8개월 만에 바예지드는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자살이라 하고 일부는 병사라 하며 또 일부는 굴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음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52였습니다. 한때 유럽을 떨게 만들었던 번개의 술탄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티무르는 바예지드의 시신을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다. 적절한 장례를 치러주어라. 하지만 이 관대함조차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바예지드의 죽음으로 오스만 제국은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놓고 10년간 싸우는 동안 오스만 제국은 크게 약화되었고 티무르는 아나톨리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앙카라 전투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바예지드가 이겼다면 오스만 제국은 더 빨리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을 것이고 유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승리로 오스만 제국은 반세기 가까이 약화되었고 비잔티움은 50년의 추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1402년 가을 티무르는 승리를 만끽하며 아나톨리아를 돌아다녔습니다. 부르사, 이즈미르, 스미르나 하나씩 오스만의 도시들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정복의 대상이었지 그의 제국의 중심은 될 수 없었습니다. 1404년 봄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68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서쪽은 정복되었지만 동쪽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나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제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궁전의 발코니에서 티무르는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아팠고 이제는 왼쪽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야망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번개를 이겼다. 티무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용을 정복할 차례다. 1404년 가을 사마르칸트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티무르는 수십 년간의 정복으로 얻은 막대한 부를 이 도시에 쏟아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장인들이 만든 푸른 타일로 덮인 거대한 돔들이 하늘을 찔렀고 비비 한움 모스크의 위용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레기스탄 광장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실크로드의 모든 보물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68배 티무르는 이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궁전의 집무실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동쪽 명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영락제 주체가 통치하던 시기였고 정화의 대함대가 인도양을 누비며 명나라의 위세를 떨치던 때였습니다. 명나라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 부른다. 티무르가 장군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가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나를 오랑캐 군벌로 취급하며 내 사신들을 모욕했다.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실제로 1394년과 1397년 티무르는 명나라에 2차례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조정은 티무르를 차가타이 칸국의 하급 군벌 정도로 취급했고 그의 국서를 무례하게 다루었습니다. 영락제는 티무르에게 답서를 보내면서 그를 서역의 한 지방 수장이라 지칭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던 티무르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칭기즈칸도 중국을 정복했다. 티무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손자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원나라는 약해졌고 한족들이 다시 일어나 명나라를 세웠다. 이제 내가 칭기즈칸이 한 일을 다시 해야 할 때다. 중국을 다시 정복하고 진정한 세계 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장군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나라는 오스만 제국이나 델리 술탄 국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습니다. 인구는 1억이 넘었고 군대는 수백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고비 사막과 천산 산맥을 넘어야 했고 보급선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404년 11월 그는 정식으로 명나라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20만 대군이 소집되었고 이는 그의 생애 최대 규모의 원정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무기고에서는 밤낮으로 검과 창, 화살이 만들어졌습니다. 말들이 훈련되었고 식량과 물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티무르의 계획은 겨울 동안 천산산맥 북쪽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장악하고 다음 해 봄에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표는 빡빡했지만 티무르는 자신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불가능해 보이는 원정들을 성공시켜 왔으니까요. 1404년 12월 초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왼팔도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만성적인 열병에 시달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원정을 연기하라고 간청했지만 티무르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면 명나라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지금 가야 한다. 12월 중순 대군이 사마르칸트를 출발했습니다. 푸른 돔의 도시는 점점 작아졌고 앞에는 끝없는 스텝지대가 펼쳐졌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티무르는 특별히 제작된 가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말을 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는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시르다리아 강을 건너고 사막과 스텝을 가로질렀습니다. 며칠이 지날수록 날씨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1405년 1월이 되자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었고 말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1월 중순 군대는 오트라르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시르다리아 강변의 요새 도시로 칭기즈칸의 서방 원정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218년 오트라르의 총독이 몽골 상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칭기즈칸의 분노를 사서 대규모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티무르는 이 도시에서 잠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대가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티무르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마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트라르의 요새 안 임시 궁전에 누워있던 티무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이 찾아왔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명의가 온갖 약초와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가래에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1월 말의 어느 밤 티무르는 잠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손자 칼릴 술탄과 몇몇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손자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명나라는 티무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무 멀구나. 내가 젊었다면 베이징의 황궁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몸이 나를 배신한다. 칼릴 술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회복하실 것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원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티무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세상의 절반을 정복했다.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시리아에서 러시아까지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내가 지나간 곳마다 나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잠시 기침을 했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사마르칸트로 데려가라. 비비 하눔 모스크 옆에, 그곳이 내가 사랑한 도시다. 나는 정복자로 살았지만 건설자로도 기억되고 싶다. 며칠 동안 티무르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때로는 환각을 보며 과거의 전투들을 다시 치렀습니다. 전진하라. 코끼리를 무너뜨려라. 그가 허공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스파한이 항복한다. 바예지드를 데려와라. 측근들은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70년을 살며 평생 싸워온 노전사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405년 2월 18일 새벽, 티무르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69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20만 대군은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복자의 죽음과 함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원정 중 하나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명나라는 티무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락제는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중화를 보호했다. 만약 그 오랑캐가 국경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원나라의 악몽을 겪었을 것이다. 실제로 명나라 조정은 이미 티무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북방 변경의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티무르의 시신은 특별히 제작된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군대는 원정을 중단하고 사마르칸트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땅에서 사신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생전에 그를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가장 애도하는 척했습니다. 티무르는 구루 에미르, 즉 군주의 무덤이라 불리는 영묘에 묻혔습니다. 이 건물은 그가 손자 무함마드 술탄을 위해 지었던 것인데 결국 그 자신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푸른 돔 아래 검은 비추로 만든 관이 놓였고 그 위에는 금으로 꿀한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티무르의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권력을 놓고 내전을 벌였습니다. 샤 루후, 칼릴 술탄, 피르 무함마드,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50년도 지나지 않아 티무르의 대제국은 작은 왕국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티무르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 중 하나인 바부르는 인도로 가서 무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무굴 제국은 3세기 동안 인도를 지배했고 타지마할 같은 불멸의 예술 작품을 남겼습니다. 티무르의 피는 이렇게 계속 흘렀습니다. 사마르칸트는 티무르가 떠난 후에도 아름다웠습니다. 레기스탄 광장의 푸른 돔들은 여전히 햇빛을 받아 빛났고 비비 하눔 모스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예전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고 바닷길이 새로운 무역로가 되면서 중앙아시아는 점차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20세기 들어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티무르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1941년 6월 21일 그들은 검은 비취관을 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관 안쪽에는 저주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덤에서 나오는 날 세상은 전쟁으로 떨 것이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인 6월 22일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티무르의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스탈린은 결국 1942년 티무르의 유해를 정중하게 다시 안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사마르칸트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여전히 구루 에미르를 찾아갑니다. 푸른 돔 아래 검은 비취관 앞에서 사람들은 멈춰 섭니다.
그들은 티무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잔혹한 살인마였을까 아니면 위대한 정복자였을까? 그는 문명의 파괴자였을까 아니면 예술의 후원자였을까? 역사가들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서양의 역사가들은 그를 동방의 재앙이라 부르며 그가 저지른 학살과 파괴를 강조합니다. 이스파한의 7만 해골탑, 델리의 10만 학살, 바그다드의 폐허, 이것들이 그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사람들, 특히 우즈베크인들은 그를 민족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사마르칸트의 찬란한 건축물들, 예술과 학문의 부흥, 실크로드의 번영, 이것들도 그의 유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화폐에는 티무르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고 그의 동상이 타슈켄트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티무르는 자신의 시대를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14세기는 잔혹한 시대였고 자비는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규칙대로 놀았고 그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은, 그가 남긴 상처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오트라르의 폐허는 오늘날에도 카자흐스탄 스텝에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부서진 벽돌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이곳에서 정복자의 마지막 꿈이 끝났습니다. 명나라의 황궁은 끝내보지 못했지만 그가 본 세상은 이미 충분히 넓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별은 떨어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절름발이 양도둑에서 시작하여 세계 정복자로 끝난 한 남자의 이야기, 그것은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티무르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생각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마르칸트의 푸른 돔이었을 것입니다. 파괴와 정복의 세월 끝에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결국 아름다움이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흔적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